수학의 힘 연합 설명회 오신 어머님들 환영합니다. 이맘때쯤이면 학원에서 어머님들 뵙고 설명회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머님들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하게 되어서 저희는 그 김포에는 세 군데의 수학의 힘이 있어요. 고촌에도 있고요. 고촌 수학의 힘, 그 다음에 풍무에는 풍무 수학의 힘, 그 다음에 장기에는 장기 수학의 힘이 있어서 이번에는 같이 함께 온라인이니까 학원에서 모이면 다 같이 모일 수가 없는데 또 온라인의 장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은 수학의 힘이니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 설명회는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수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럼 수학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 잠깐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풍무 수학의 원장님 나오셔서 수학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들 어떻게 공부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학임에서는 그 아이들 수학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촌에 고촌 수학의 힘 건물이고요. 가운데는 풍무 수학의 힘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장기 수학의 힘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이 그렇게 작은 건물은 아니고요. 이 건물들을 세 군데 다 공교롭게 2개 층 이상을 쓰거나 2개 관 이상을 쓰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규모 있는 학원인데 저희 수학의 힘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학원이 아니라 수학을 전국에 한 60개 정도 원장님들이 수학을 하는 원장님들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보다 더 체계화되고 시스템적인 더 좋은 질 좋은 수학을 전달하고자 60개 원장님들이 집단 지성의 힘을 이용해서 함께 컨퍼런스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교재도 같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가족 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써놨는데 고촌 수학의 원장님은 고대 사범대 출신이시고요. 저 역시 고대 사범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풍무 수학의 원장님은 경인교대 출신인데 저는 사실 교육자들은 되게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장 마인드에 따라서 학원의 색깔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이미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식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꽤 긴 기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고 했던 경험을 가진 교육 전문가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새 학원 원장들은 김포 전체 60개 학원에서도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지만 또 김포는 또 김포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 새 원장님은 단톡방을 만들고 자주 만나서 우리 전체 김포의 수학의 질을 높이고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굉장히 열심히 스터디도 같이 하고 서로 의견 교합도 많이 하고 서로 응원도 해주는 그런 정말 가족 같은 학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오늘 제가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테니까 어머니들이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트 1에서 why 수학이라 그러죠. 수학이 왜 중요하냐. 어저께 저희 학원에 입학 테스트 보러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한테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어제 이 PT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 왜 하는 걸까? 왜 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거의 뭐 외운 듯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100% 맞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데 보통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수학을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절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하면 100%는 아니지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말이 100%는 아니지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목적들과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 어머님들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인공지능이다, 사물 인터넷이다,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우리랑은 사실 사뭇 좀 이렇게 낯선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 자체에서 풍겨지는 이미지가 약간 프로그래밍과 연결돼 있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뭔가 컴퓨터와 연결돼야 될 것 같고 뭔가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기본이 되는 그게 베이직이 되고 그 프로그래밍의 베이직에는 수학적 언어가 베이스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쪽이 수학이 더 중요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언니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른 거 있지만 왜 대학교에서 수학 잘하는 아이들을 뽑느냐 하면 수학은 어떤 문제를 접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깊은 사고를 해서 답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사고하는 아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어서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수학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공 계열이 이과, 문과 계열은 통합이 돼서 없어졌지만 이런 계열의 과들이 많이 부활하고 전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은 직업을 잃으신 분들이 있는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컴퓨터나 뭐 이런 쪽에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최근에 굉장한 기회를 잡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러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학을 꼭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수학이 앞으로 더 중요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 대학 다니고 저 대학 갈 때는 문과, 이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여자들은 대부분 문과를 많이 갔고요.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거의 이과를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수학 못해서 문과 간다는 말이 뭐 공공연하게 있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뭐 수학을 못해도 뭐 경영학과를 간다거나 경제학과를 간다거나 뭐 사범대를 간다거나 이럴 때 큰 지장을 받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문과와 이과가 통합됐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고 나면 내신 성적이 굉장히 많이 단위수가 높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과 학생들은 못하는 좀 덜 이과보다 못하긴 하지만 문과 학생들끼리 모여서 또 순위를 매겨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매겼기 때문에 문과에도 이과만큼은 아니어도 그 아이들이 1등급이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이과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문과보다는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수학,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어쨌든 성적이 더 많이 좋은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2등급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이과에서 1등급을 가져갈 확률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을 못하는 문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그래서 앞으로 수학을 못하면 좀 많이 불리해지고 대학 가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문과와 이과는 2022년도 올해 말고 내년 시험 보는 친구들 현재 고2부터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거죠, 어머니. 근데 문과, 이과가 통합된지도 모르시는 우리 오늘 오신 분이 초등, 중등 어머님들이라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문과와 이과는 통합되어서 이제 문이과는 없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고등학교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거나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과목이 뭐냐고 제가 물어를 보니까 1번이 수학이더라고요. 1번이 수학이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해도 모르겠고 조금만 안 하면 등급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아예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그게 이제 수포자인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또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절대 수학을 포기하고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어요. 수학 점수 나쁜데 뽑는 대학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계열의 아이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대 계열 쪽 가는 친구들이나 뭐 의대 가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수업하는 거에 한 50% 가까이를 수학에 투자한다는 친구들도 봤어요. 최상위권일수록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수학과 과학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들도 물어보니까 한 30%는 수학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수학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할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이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1순위가 수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놓지 않는 과목이 역시 수학인 것 같고요. 학원들 중에서도 수학학원 제일 많지 않나요? 그것이 반증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들이 저는 영어일 줄 알았는데 국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국어를 안 하죠. 어머님들도 국어 따로 공부를 시키신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많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말이니까 국어는 쉽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영어가 쉽고 국어가 외국어보다 더 어려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국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아이들의 어휘력과 문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고등학교의 내신이나 수능을 보면 제가 풀어도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긴 지문과
이런 깊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독해력이 떨어져서 뭘 묻는지를 모르는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수학도 어떻게 보면 문제의 뜻을 못 읽어서 문제의 해석을 못해서 틀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불수능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교시가 모의고 수능 볼 때 이제 국어인데 언어인데 아이들이 1교시를 망가뜨리면 2교시, 3교시, 4교시가 다 망가지는 쇠가슴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어를 잘 보면 2, 3, 4교시를 잘 볼 확률이 있고요. 언어를 못 보면 2, 3, 4교시를 망칠 확률이 크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국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영어 수학처럼 어려서 했다면 국어는 절대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다가 그냥 저절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과목이죠. 고등학교 가서 국어하면 된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은 조금 더 꼭 국어 문제집을 푼다기보다는 아이들한테 독서도 좀 많이 해주시고 독서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언어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독해력을 길러주셔야 되고 아이들의 어휘력을 길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일찍 영어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조교교육에서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수능 끝내기 이런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절대 등급이 돼가지고 끝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90점만 넘으면 A, 그 다음에 80점은 B, 그 다음에 70점은 C 이런 식으로 절대 등급으로 바뀌어서 국어나 수학만큼 치열하지가 않거든요. 1등급 받기가. 그래서 국어나 수학은 1등급이 4%인데 영어는 한 8%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의 배의 숫자가 나오는 거고 2등급까지도 더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끼고 일찍 시작해서 오래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끼는 거죠. 고등학교 가서 안 해도 될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포는 와보니까 저는 이제 강남에 있을 때는 이런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 김포는 보니까 영어를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2학년에서 3학년 갈 때쯤 시작하시는 분도 꽤 있고 물론 영어 유치원 보내는 분도 계시지만 심한 분들은 5학년, 6학년 때 영어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뭐 중학교 가서 하는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아이들이 버거운 거죠. 그래서 좀 배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조금씩 오래 쌓아야 될 국어와 영어는 언어 능력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조금씩 오랫동안 쌓아야 될 능력인 것 같고요. 수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려서부터 좀 능력을 쌓아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한꺼번에 하느라고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학이 쉽지는 않죠. 고등학교 제가 어머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고등학교 어머님들 특히. 우리 애 중학교 때 맨날 수학 100점 맞고 수학 정말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가서 4, 5등급이 나올까요? 얘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더니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반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의 진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진 걸까요? 어쩌면 다른 데서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떨어진 애들도 있지만 다른 데서 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초등 어머님들이나 중등 어머님 또 첫아이는 어머님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성적의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 판단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으로서 내가 잘못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는 게 있어요. 절대평가는 인원 제한 없이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어떤 점수를 주겠다는 게 절대평가고 상대평가는 순위를 매겨서 어디까지 순위에 대해서 평가 등급을 준다거나 이렇게 순위를 주는 거를 저희가 상대평가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 초등, 중등, 고등에 보면 좀 달리 나타나고 있죠. 중학교, 초등학교는 뭐 거의 단원평가 정도 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90%, 100% 애들 수학을 잘하죠.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애들 빼고는 다 수학을 잘한다고 아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선생님들도 뭐 8, 90%는 우리 아이가 잘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너무 쉽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등급을 A, B, C, D 이 5등급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필과 수행을 해가지고 90점 이상이 넘으면 A 등급을 주고요.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 되면 지필하고 수행 같이 갑니다. 60대 40일 수도 있고 50대 50일 수도 있지만 함께해서 80 이상이면 B.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잘한다. 그럼 89점도 B, 80도 B예요. 90점도 A, 100점도 A. 그래서 70점 이상 넘으면 C라는 거죠. 그래서 60점 D, 그 다음 60점 미만을 우리가 E라고 그러는데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랬더니 중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선생님들 되게 시험을 쉽게 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지면 아이들 못 가르친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못 해내니까 학력이 자꾸 떨어져서 아이들 못 해내니까 시험을 자꾸 쉽게 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포에 있는 새 지역의 중학교를 한번 학교 알림일 들어가서 학교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갖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초는 고촌 신고, 그 다음에 풍무는 풍무 양도, 그 다음에 장기동은 장기 고창을 비교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머니,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고촌하고 신곡이요 거의 A가 47.6%, 50.4%면 학생들의 반이 A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건지 시험이 쉬운 걸까요? 뭔지 어떤 걸까요? 전자 같지만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험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 같고요. 풍무나 양도도 41.4%, 38.4%는 결코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래서 난 A니까 엄마들도 굉장히 우리 아이는 수학 잘한다. 그리고 아이들도 나는 이 정도면 수학 잘해. 이런 생각을 반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장기도 뭐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데 고창은 23.8% 좀 낮아요. 제가 있는 지역인데 보면 고창 중에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서술형을 좀 낸다거나 그래서 아이들 점수를 해서 고창은 A, B, C, D가 별로 없고 A, B, C, E가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어머니 A 다음에 B가 제일 많고 B 다음에 C가 많아서 A, B, C 애들을 합치면 80% 애들이 그래도 다 수학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국 평균을 보면 한 30% 애들이 A를 맞는데요. 그래서 이거 2019년도 거예요. 제가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해서요. 같은 학교를 2020년 올해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평가 기준을 갖고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A가 좀 떨어졌어요. 40%에서 35%. 그런데 양도중은 뭐 내려가질 않았어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시험 문제가 쉬운지 모르는데 뭐 프루지오 뭐 단지가 입주하면서 서울에서 유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좀 있고 시험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신곡은 많이 떨어졌죠. 신곡은 많이 떨어졌어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저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고창은 상대적으로 조금 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건 저거 어머니 제가 빨갛게 네모난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을 보면요. 아까는 A 다음에 B가 많고 B 다음에 C가 많은데 지금 A 다음에 뭐가 제일 많아요? E가 제일 많아요. 60점 미만인 E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까는 10% 미만이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는 10% 미만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26%, 31%, 28% 모든 학교에 거의 20, 30% 아이들이 E가 돼버렸어요. 60점이 안 된다고요. 이게 지필 60점이 아니라 지필 플러스 수행인데 수행은 어느 정도 점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60 미만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우리 신문 보도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학력이 많이 떨어졌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A 아니면 E예요. A하고 E 합치면 거의 70% 넘죠. 7, 80%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B와 C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B와 C가 어디로 간 거예요? 2로 간 거예요. 근데 극상에 있는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고 저기 35% 비율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코로나가 와도 변함없이 자기를 지킨 아이들, 공부를 했거나 자기를 지켰거나 시험이 어려워서 조금 밑에 커트라인 애들이 내려갈 수는 있었어도 지킨 아이들인데 사실 시험 문제가 2019년도에 비해서 제가 보기 2020년도 문제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머니. 혹시 어머님 아이는 시험을 보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E는 아니시겠죠. 이거 아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요 상대평가예요, 어머니. 상대평가라는 건 뭐냐, 아까 제가 줄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숫자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1등급의 아이들은 4%, 9등급의 아이들도 4%, 7등급의 아이들은 거기다가 4%에 7% 더하는 거고 8등급도 거꾸로 또 7% 더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가운데를 기준 놓고 3등급은 거기다가 12% 더해서 전체 아이들이 23%까지 3%고 그 다음 8등급에서 또 12% 더해서 89% 미만 아이들이 7등급이에요. 근데 사실 7, 8, 9를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1, 2, 3, 4등만 볼게요. 300명, 보통 고등학교들이 300명 정도가 있어요. 문이과 합쳐서 300명 정도가 있는데 300명 아이들 중에서 수학이든 국어든 언어든 1등급을 맞으려면 몇 등이 해야 된다고요? 그 과목에서 12명 안에 들어야지 그 친구는 내신 1등이에요. 수능으로 말하면 전국에서 40만 명, 50만 명 보는 아이들 중에 4%에 들어야 1등급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1등급 맞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과목에서 전교 12등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국에서 물론 더 어렵고요. 2등급은요, 300명 중에서 21명이라고 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3등급은 23%의 아이들, 그러니까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3등급까지 되고, 40%, 중 이상 되는 아이들이 4등급을 맞고, 우리 아이는 공부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아이는 5등급이에요. 9등급에 가도 5등급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급이 나뉘다 보니까 생전 안 받아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전 안 들어본 얘기를 어머님들이 듣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맞았어요. A. 1등급이라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수학 참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물론 1등급은 그냥 1등급을 지키는 최상의 아이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2등급을 하겠죠. 누구는 3등급을 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누구는 4등급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요? 쉬운 문제가 쉬웠을 때 A를 맞은 아이들. 또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은 아이들. 간당간당에 커트라인을 걸어서 올라간 아이들. 제일 재수없는 아이가 89점으로 B 만든 애가 제일 재수없는 거 아닌가요? 애들 1등급, 2등급도 커트라인에 걸려서 2등급 되는 아이들 가장 재수가 나쁜데 커트라인 걸려서 1등급 되는 아이들 제일 재수가 좋은 아이들이죠. 사실은 같은 점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어머니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아이는 4등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A를 받은 학생은요,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김포에서 서울대학 가니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모두 서울대학인데, 하지만 어머니 서울 밖 대학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꽤 멀리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국내에서 애들이 유학을 갈 수도 있어요. 지방으로. 4등급까지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김포에서 일단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3등급 이상을 맞는 아이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는 한 2등급?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A를 받았다고 스카이를 간다고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의 수도권 대학을 잠깐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일컬어서 저희가 스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옛날이니까 같이 지금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스카이가 하늘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그 밑에를 서성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굉장히 높아졌죠. 그 다음에 중경외시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까지가 라인을 그어놨잖아요.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에요. 어머님들도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이고, 오른쪽에는 수도권에 있지는 않으나 저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대학이에요. 의대, 치대, 지방에 있는 의대든 지방에 있는 치대든 약대든 한의했든 수의학과 이런 거는 서울대, 연고대랑 맞먹는 거죠. 오히려 더 높은 데도 있고요.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연고대랑 같은 거죠. 그리고 경찰대, 또 한예종,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 공군사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고 이화여대, 숙명여대까지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를 가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특히 김포에서는. 근데 참 특이한 거는요, 김포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갑니다. 그런데 전교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야 가는 것 같아요. 손가락 안에 들어야 저 학교를 가고 못 가기도 하고 밑으로 가기도 하고 재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학생 중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입학률이 높지가 않대요. 정말 잘하는 아이들 김포에 있거든요. 저 스카이를 가는 애들이 있는데 뚝 떨어져 갖고 건대, 동대, 홍대, 국민대, 숭실대 라인으로 뚝 떨어져서 가운데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되면 스카이 못 가면 저기 가지 않은데 저기는 제가 보기에는 스카이랑 별 차이가 없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김포고등학교는 한 내신으로 치면 한 2, 3등급까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한 3점 몇 점, 한 5등급 요 정도까지 절대적이진 않지만 장기고라든가 풍무, 사호 이런 일반 고등학교들은 2점 내신으로 봤을 때 2점 몇 등급이 되어야지만이 저렇게 어머님들 라인을 그어놓은 인서울 혹은 그 밑에 대학일 수도 있어요.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교다. 요즘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입시 설명회인데 무슨 벌써 대학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대입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분명히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 1학년 성적부터 반영을 해요. 1학년 걸 더 많이 반영하기도 하고 덜 적게 반영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 성적부터 반영을 해요. 아이들이 5월 달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3월 달에 입학해서 저 성적이 바로 나올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
그게 뭐냐면 고1 성적이 고3까지 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75% 아이들이 1학년 때 받은 등급이 노력을 하고 다 또 그 등급이 그대로 3학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를 나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가니까 뒤에서 출발한 아이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앞서간 아이는 계속 앞서가는데 앞서간 더 달리죠. 그래서 그걸 갭을 줄이기가 어려운데 물론 줄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13%의 학생들은 1개 등급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데 2개 등급 이상 오르내리는 학생은 있기는 있어요. 우리 사촌도 있다 하겠지만 1.6%면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러면 뭐 갖고 대학 간다? 고등학교 이런 성적이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어디 갈지를 대충 아는 거죠, 이미. 그래서 고등학생 어머니들은 아세요. 근데 초등학교 어머니들은 모르세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등학교 성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중학교 성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때 지금 많이 놀리다가 고등학교 가서 좀 해봐야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전문가들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은 중학교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공부 습관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중학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어떤 공부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명문대 학생 뽑는 이유는 네가 대학교 때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입 전략을 어쩌면 초등학교부터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놀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하는 일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머니.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놀던 아이는 고기 맛도 아는 애가 뭐 먹는다 그러잖아요. 놀던 아이가 더 잘 논대요. 실컷 놀았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정신 차려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개 중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습관은 오랜 시간 내 몸에 훈련이 돼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 습관은 사춘기 이전에 확실히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도 사춘기가 오면 흔들려요. 흔들흔들 거리고 비틀비틀하고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우리가 겪잖아요. 그런데 놀던 아이들이 사춘기까지 와버리면요. 미치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놀던 애들 잡아서 공부하려니까 얘들이 사춘기가 겹쳐서 난리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은 좀 어려서부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대학에서요 여러 가지 뭐 교과 전형이다 학생 종합부다 수능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는데 제가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영재인가 1% 영재인가 그리고 99%가 어떤 아이가 성실한 아이인가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내신만 달달 외운 아이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성실하다는 얘기는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고3 때 자기관리 되고 하고 감정 조절도 하고 싶은 거 좀 참고 해야 할 일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친구들이야 자기 컨트롤이 돼야 사회 나가서도 역할을 하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잘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해요. 시간 관리 습관도 그렇고 공부하는 습관도 99%의 성실한 학생 그게 지금 요즘 내신 아닐까요? 아이들이 수행평가 엉망으로 돼서 내신 잘 맞기 어려워요. 여자아이들은 덜한데요. 남자아이들은 수행평가 언제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이걸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들이 지필에서 100점 맞춰도 얘는 애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프린트도 안 갖고 오거든요. 남자아이들은.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꼬박꼬박 밑줄 긋고 형광펜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1%의 영재, 과거나 영재고 나온 특목고 나온 영재들도 뽑기는 하는데 누가 99% 성실했느냐. 지금 특목고 자사고는 중학교 때 성실한 아이들이고 좋은 대학은 고등학교 때 성실한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떻게든 똑똑하고 이렇게 성실한 아이들을 한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요. 대입 전략은 고등학교 가서 짜는 게 아니라 초등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설계를 하고 가야 된다. 일반 대학 뭐 유학 보내지 뭐 장사시키지 뭐 저 지방 보내지 뭐 이렇다면 대학이 넘친다는데 그런 물론요 저 지방에 내려가면 전문대들은 넘쳐서 학생을 못 받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대학의 목표가 아니고 집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를 목표로 하신다면 초등부터 사춘기 오기 전에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습관부터 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글을 쓰면 한 50%는 습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인생은 습관들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하고가 달라진다고. 성공한 사람들 모든 사람 얘기를 해요. 습관이라고.
공부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님들 좀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선수 이제 제 얘기 거의 마무리할 때 됐는데요.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보면 올림픽 4년을 위해서 한 번 그 순간을 위해서 4년을 정말 태능해서 훈련을 받죠. 너무너무 연습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올림픽 가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기초체력 쌓고, 축구선수지만 기초체력 쌓고, 볼도 하지만 여러 가지 훈련합니다. 멘탈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학을 가는 프로젝트, 어머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키운다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4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넘는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고, 더 신중하게 더 알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2002년도에 그 월드컵에 히딩크 감독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갑자기 우리 선수들을 바꾼 게 아니라, 그는 선수 하나하나를 잘 파악을 해서 이 선수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면 좋을지 그에게 맞는 역할을 찾았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줘서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연습에 참여하도록, 히딩크를 따르도록 했죠. 그리고 연습을 많이 시켰죠. 그리고 훈련을 했죠. 정말 많은 훈련을 했고, 또 실전에 나가서 연습 게임들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훈련도 하고, 그래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실전에 나갔을 때 저희가 4강까지는 갈지는 몰랐는데, 많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아이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응원이 있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어낸 거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은 히든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우리 아이는 어떤 게 맞고 어떤 걸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히든크 감독은 몇 년 하다 그만둘 거지만 엄마는 몇 년 하다 그만둘 수 없잖아요. 엄마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머니들이 공부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 뭘 시키고 언제 뭘 하지 않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가 훌륭한 선수가, 선수라고 얘기하면 편하지만 훌륭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연습을 좀 시키시고, 습관을 들인 연습, 엉덩이도 좀 붙이고 앉는 연습, 하고 싶은 것도 참는 연습, 이런 연습들을 좀 시키셔가지고, 그리고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 영어는 왜 공부하는지 동기부여도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중학교 때 가서는 아이들이 수행도 제대로 할 때 하고, 시험 볼 때는 또 집중해서 공부도 하는 이런 훈련을 시켜서 고등학교 갔었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꾸준히 해왔던 거를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서 하면 좋은 결과를 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평생 직장이 없어진 지금 100세 시대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어머님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또 힘을 발휘하면서 그 사회에 적응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의 성실을 척도를 잴 수 있는 거는 공부고, 그렇기 때문에 독서도 좀 시키시고 아이들 공부하는 거를 우리 어머님들이 좀 일찍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머리가 좋은 애 빼고는요, 남보다 먼저 시작하거나 남보다 많이 하거나,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수학을 아니면 또 다른 모든 과목을 잘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어머님들 오늘 다른 건 몰라도요, 꼭 골든타임에, 아이들의 사춘기 오기 전에 골든타임이라는 거를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학습 습관을 가지고, 코로나 때 너무 흐트러진 이 지금 현재 이 자세들, 마음들, 이걸 좀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 학교 가서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학교 안 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늦게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고,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공부하는 게 힘들대요. 학교 가는 게 힘들고 갑자기 학원 가는 게 힘들어졌다고 애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모두가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저는 무엇보다 습관을 강조하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우리 친구들 습관 잘 주시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고,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과 또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충실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학원에서
풍무는 풍무에서, 고초는 고초에서, 또 장기는 장기에서 만나서 드리기로 하고요. 이분은 그러면 수학은 도대체 어떻게,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학습 어떻게 하면, how to 수학에 대해 하고, 수학게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풍무 수학게임 원장님이 잘생긴 남자 원장님이시니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니까 한 30분 정도만 더 집중하시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일단 학원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일부 우리 아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어머니들 좋은 습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간절한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또 학원에서 뵙기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1부에서 저희 그 박마리아 원장님께서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하려면 어떤 특성들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2부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수학게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풍무 수학게임 원장 김준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 어머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베스트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도대체 선행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나요? 현행만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직접 결론을 내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초등부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애는 선행을 원하지 않는다. 얘는 현행만 심화로 해주세요. 아니면은 또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애는 진도를 빨리 빼주세요. 지금 진도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개념서만 가지고 진도를 빼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일단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라고 하면 당연히 많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최소 범위를 말씀드리면 중학교 진학 전 한 학기 이상 선행,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나기 전에 이제 중 1학년 1학기를 마무리 짓는 게 그 이상 해주면 괜찮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상하,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여기까지 해주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느냐가 아니에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저희가 진도만 그냥 나간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개념서만 가지고 진도를 쭉 빼면 평균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중1인데 솔직히 6개월 만에 중3 거까지 진도는 나갈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행은 잘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어머님들 혹시 선행은 빼기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선발고사를 보러 오는 학생들이 뭐 중1이면은 선행은 어디까지 나갔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 선행 범위까지 입학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 선행 범위를 예를 들어 뭐 중1인데 중3까지 나갔다. 그래서 저희가 중3 시험을 입학고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 입학고사를 봤을 때 성취도가 잘 나오는 학생이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진도만 나간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중3 께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너는 이제 중2나 중1부터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도 거부감을 갖고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는 여기까지 나갔는데 왜 여기를 해야 되냐 라면서 반발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이 학생이 수학을 잘 하려면, 고등학교 가서 잘하고 대학교를 잘 가려면 다시 다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선행은 빼기 안 되기 때문에 나갈 때 애초에 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행은 반드시 심화 선행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심화는 필수고 선행도 필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현행이 심화가 안 된다 학생이, 그러면 차라리 선행을 나가지 말고 현행 심화를 하는 게 좋고, 가능한 학생은 당연히 심화로 선행을 최대한 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초중 시절에 제대로 된 심화 선행을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경계하셔야 될 거는 바로 선행만 나간 바보가 되는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실력은 없는데 자부심만 찬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선행의 정도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행을 나갈 때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객관적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눈앞에서 이제 이해를 잘하고 뭐 숙제를 잘해서 안 틀리고 그런 것 이외에 냉정하게 그냥 정확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해를 잘했고 숙제를 아무리 잘 맞았어도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평가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진도를 더 이상 빼지 말고 거기서 다지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나갈 때는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이렇게 최소한 3단계 교재를 사용하고 이 3권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에 따라서 효과적인 커리큘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준별로 정확한 학생에 따른 수준에 따른 뭐 현행을 심화로만 할지 아니면은 선행을 쭉쭉 당길지 심화로 이거는 학생 따라 다른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성취도 모니터링이 필수다. 그래서 진도만 쭉쭉 나가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뭐 선행을 빨리 나가는 학생들은 뭐 2년 이상 선행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좀 실력이 부족해서 현행만 나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는 다 기준이 이제 성취도거든요. 그래서 성취도를 봐서 얘가 따라와 주고 있다. 그러면 진도를 나가도 괜찮은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현행을 심화로 다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욕심이 아니라 학생의 어떤 현재 상황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달라져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3권을 한 번씩 푸는 게 좋냐 아니면 한 권을 3번씩 푸는 게 좋냐인데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자, 맞추신 분 풍무 방문하시면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드릴 건데 채팅창에 정답 좀 이 딜레이가 있어서 제가 좀 기다릴게요. 아시는 분은 대답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얘기 좀 여러 번 해가지고 자, 정답은 3권을 3번씩 푸는 거죠. 당연히 3권을 3번씩 푸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처음 과외를 했을 때 초보 시절이죠. 그때 제가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이 그렇게 못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제가 뭐 선행 진도를 설명을 해도 되게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제도 제 앞에서 너무 잘 풀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 매우 뛰어나다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진도를 쭉쭉 나갔죠. 그 초보 시절에는. 근데 이제 한 몇 개월 지나서 그 부분을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나? 아니면 이 학생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자괴감에 빠졌던 기억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이 쌓이고 나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게 자연의 법칙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의 학생을 가르쳤을 때 한 번 배우거나 한 번 틀린 걸 다시 배웠다고 해서 그거를 100% 기억하는 학생은 1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99명의 학생은 횟수는 다르지만 무조건 까먹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집에서 수학을 왜 배웠는데 얘는 왜 또 까먹어? 왜 또 까먹어?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는데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돼서는 이제 그 사실을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고 그 사실을 제가 까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만약에 왜 자꾸 까먹는지 답답하시겠지만 그 어머님들의 그 학생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맞은 문제도 3일 있다 풀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당연히 틀리고 그래서 맞은 문제는 3번, 틀린 문제는 5번까지 풀어야 된다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최상위권 학생들, 뭐 서울대 의대를 간 학생들이 공부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걸 들어봐도 그 서울대 의대 가면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친구들도 맞은 문제는 3번을 받고 틀린 문제는 5번까지 풀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이거는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답지. 그 학원에서 선생님들은 사실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까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숙제를 해왔을 때 얘가 이걸 베꼈는지 아니면 진짜 풀었는지를 잡아내는, 확인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하시거든요. 그래서 답지를 저희가 뭐 뺏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답지를 아이들이 베끼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지가 다 파일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어플도 많이 있거든요. 콴다라고 아시죠? 그 찍으면은 이제 다 해설이 막 10개씩 떠요. 그래서 막을 수는 없고 답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모르는 문제는 해설을 안 볼수록 좋아요.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으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께서 이제 보이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데 왜 못 풀고 있지 하면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옆에 가서 뭐 이거 이렇게 해봐, 저거 저렇게 해봐 이러면서 코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대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15분 이상 고민하지 않은 학생이 답지를 보거나 어머님이 도움을 주시면 이제 그 한 번 할 때마다 IQ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일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섭죠? 100번만 가르치면 IQ가 매우 낮아지겠죠. 그래서 15분 동안은 반드시 혼자 고민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수학은 결국 고난도 문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답지는 언제 봐야 되냐? 오히려 답이 맞았어. 그래서 채점에서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이제 선생님들도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답이 맞았다고 해서 그걸 꼭 제대로 풀어서 맞은 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각도가 대충 봤더니 30도 같아서 30도를 찍은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찍어서 맞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답이 맞았으면 풀이를 보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대신 15분 이후에. 한번 비유를 또 들어드리면 헬스장에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제가 무거워서 막 10개밖에 못 들어요. 그걸 이제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제가 해줄게요 이러면서 막 혼자 다 들어주면 근육은 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또 오답노트, 프리노트는 필요한가? 저희 수학 게임에서는 오답노트, 프리노트를 전부 다 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단원별로 약간 차이는 있어요. 도형이나 아니면은 뭐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책에다 풀이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등 저학년 때는 사실 연산 위주이기 때문에 과정이 너무 짧아서 프리노트의 중요성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치 이제 밀물 들어오듯이 자기도 모르게 풀이 과정이 길어져 있거든요. 학년이 높아지다 보면.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프리노트에 본인의 어떤 그런 수학의 논리 흐름을 정리하는 연습이 안 되면 중고등학교 때도 되지가 않아서 무조건 연습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중학교 3학년이나 이제 그 이상 학년이 가게 되면 진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 노트 반 페이지, 뭐 고등부는 사실 한 페이지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거를 기록이 안 돼 있으면 틀렸을 때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어디를 틀렸는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 다음에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푸는 게 최악의 다시 푸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풀고 나서 자기의 풀이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서 본인이 풀이를 보고 뭘 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글씨를 깔끔하게 풀이 과정을 쭉 정리를 하고 본인이 쓴 거에서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답 노트는 본인이 틀린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서 누적적으로 관리를 할 때 누적 학습을 위한 피드백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답 노트를 쓰는 요령은 오답 노트를 쓰는 요령은 단순하게 그냥 문제를 쓰고 풀이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어느 부분을 틀렸고 그리고 아예 손을 못 댄 문제라면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어디서 실마리를 어떻게 잡았어야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써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는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답노트, 프리노트는 수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법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건데 그 전에 수학 문제에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 비율은 다르지만 수학 문제를 크게 분류하자면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나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빠르고 정확해야 되는 기본 유형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심화 유형 문제 그리고 이제 1등급을 가르는 최상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이나 심화 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선수로 치면 종목은 다르지만 운동선수들이 공통 운동이 있잖아요. 뭐 기초 체력을 위해서 아침에 조깅을 하거나 웨이트를 하거나 모두 다 하는 운동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상위 문제는 각각의 어떤 테크닉,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비중을 좀 설명드리면 초등 저학년 때는 기본 유형 문제가 거의 많아요. 연산이니까. 그리고 고학년, 중등, 고등 올라가면서 이제 난이도가 점점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제 중등만 가면서부터 벌써 이제 최상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비율은 뭐 65, 35 정도 되고, 그리고 고등에 올라가면 이제 절반의 기본 유형 문제와 절반의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뉘게 돼서 결국은 이 등급을 받는지 못 받는지는 아까 박마리 원장님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고난도 문제를 몇 문제 더 맞느냐가 얘가 4, 3, 2, 1 등급 중에 어디를 받을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또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실수 없이 이 60% 많게 잡으면 한 70% 정도의 문제를 다 맞았을 경우는 등급이 어떻게 나오냐? 4등급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4등급 이하라고 하면 이제 대학교는 인서울을 하기가 일반고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고난도 사전 문항들이 등급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내신 김포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뭐 88인데 2등급 컷은 84, 3등급은 뭐 7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점짜리 한 문제를 더 맞을 때마다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등급, 2등급, 3등급 사이사이에는 대학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하나를 맞고 틀리고가 학생이 스카이를 가는지 아니면 서성안을 가는지 중경외시를 가는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머님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기본 유형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다 맞고, 고난도 문제는 그 확보된 시간을 써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수능에서 1, 2등급을 가르는 것은 고난도 문제 한두 개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에 대학교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특히 중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포기가 빨라요. 어려운 문제 보면은 보자마자 모르면 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능 30번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은 그 30번 한 문제를 풀라고 낸 게 시간이 애초에 15분 정도를 쓰라고 내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5분만 보고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풀다 만 거죠. 그래서 초중등 학생들도 이 점을 꼭 알아서 나중에 자기가 풀어야 될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 끝까지 문제를 집착해서 풀어내는 그 끈기를 기르는 게 최상위권을 가르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수학공부법 4단계. 1단계.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 굳이 강조를 해서 알고 있기라고 표현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앞에서 설명하고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가 된 거를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건 알고 있다. 근데 사실 알고 있다는 거는 본인이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백지에 적을 수 있는 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고 고개를 끄덕인 거를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개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그림 같은 거? 이제 학습 피라미드 그래프인데,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이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오래 기억에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미국에서. 보시면은 90%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게 가르치기죠. 자, 무슨 말이냐? 자기가 남에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백지에다가 스스로 설명을 하는 그 과정이 가장 효과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학생을 가르치고 그리고 과외를 하고 이러면은 성적이 누가 제일 많이 오르냐? 선생님이 제일 많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마 이런 원인인 것 같고,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는 사실은 제일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백지 연습을 꼭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개념을.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수학개념 버전 2 교재에서는 이 개념 노트가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개념을 적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의 기초체력과 같은 기본 유형 문제 연습하기.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노트가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단계로는 고난도 문제를 충분히 고민해서 스스로 해결하기. 이때 오더노트가 필수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김포고를 간 학생 중에서 저희 학원에 처음에 중3 졸업하고 왔는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고1 걸 봤는데도 성취도 되게 낮았는데 뭐 내신은 엄청 좋았어요, 가내신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모르는 문제를 절대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옆에 가서 이거 알려줄까 하면 아니 제가 혼자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까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처음에 출발점은 되게 낮았던 이 친구가 실력이 정말 급격하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포고에서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학이. 근데 그 친구보다 출발점이 높았던 친구들 중에 이 친구보다 못해진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했더니 이 탐구하는 능력, 끈기,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통해서 이 친구의 사고력이 굉장히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선 오답 노트가 필수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 뭐 다 중요하죠.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 실력을 측정하면서 진도를 나가야 돼요. 학습을 할 때는. 얘가 눈앞에서 이해 잘하고 잘 푸는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숙제에서 안 틀리고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 평가를 봤을 때 얘가 잘 보냐 못 보냐가 사실 유일한 기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행을 진도를 나갈 때도 단순히 그냥 교재를 다 뺐다 이래서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그 단원에서 평가를 보는 거죠. 아니면 더 확실한 방법은 예를 들어 중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을 한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인근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를 갖고 와서 그 시험을 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내신은 등급 컷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급에 대해서 얘가 이걸 풀었을 때 몇 점 나오면 아 얘는 지금 당장 뭐 김포고 품목고를 보내도 몇 등급이 나오겠다는 걸 저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 학년 걸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1, 2, 3단계 과정을 따라서 메꾸고 평가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 거기를 다지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선행을 나가는 시화 선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학공부법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학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겠는데, 자, 왜 수학의 힘인가? 일단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4번의 입시 실패를 했어요. 뭐 작년에 저희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풀 스토리를 아실 텐데 수능을 이제 4번 본 거죠. 사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웃긴 게 제가 지금 수학학원 원장이지만 제가 수능을 4번이나 이제 부모님 이제 등골을 뽑으면서 수능을 4번이나 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수학 점수가 안 나와서였어요. 국어, 영어는 제가 오히려 재능이 있어서 좀 잘했는데 1, 2등급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수학이 항상 3등급 이상을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제가 공부를 중학교 지나고 늦게 시작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정말 제 공부 시간의 70%는 수학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사수를 해서 마지막에는 수학을 다 맞고 100점 받았거든요, 수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개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저의 실패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사수를 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학생들을 지도를 했고, 이제 사실 제가 학습 장애가 되게 많았거든요. 강박증도 있었고 뭐 실수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걸 다 극복을 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한계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이 어떤 진학 지도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뭔가 진로 상담도 해주고 싶은데 제가 수업하느라 바빠서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보여서 이제 뭔가 여러 사람과 일하고 싶다. 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전문가들과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수학의 힘으로 나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제 학원을 차리면서 가장 고민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제가 혼자 할 때는 다 제가 컨트롤을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과연 내가 모르는 사람, 선생님을 채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을 때 과연 나와 비슷하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고민은 이 수백 명의 학생들을 전부 내가 가르치듯 관리할 수는 없을까라는 게 저의 가장 큰 고민 포인트였고, 뭐 연구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해서 나온 결론은 바로 정답은 시스템이다. 시스템, 우리말로 체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발고사부터 수업, 풀이, 오답, 작성법, 과제, 테스트까지 학원에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 과정이 전부 다 문서화되어 있고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수학의 힘입니다. 자, 그럼 시스템이 뭔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위해서 제가 영화 얘기를 좀 할 건데,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머니볼이라고 2010년쯤 나온 브래드 피트 주연의 야구 영화입니다. 야구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클리브랜드 맞나요? 오클랜드 이 야구팀에서 만년 꼴찌팀이에요. 이 팀이 만년 꼴찌팀인데 이 빌리라는 단장 브래드 피트가
어떻게 하면은 이 팀을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야구팀이 가난하다 보니까 뭐 슈퍼스타들을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분이 이제 피터라는 예일대 경제학과 출신의 통계학에 정통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야구를 기존에는 전부 어떻게 했었냐면 감에 의존하는 분위기였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식이었냐면 뭐 감독이 저 선수는 여자친구가 없어. 그래서 얘는 자신감이 없을 거야. 그래서 얘는 뽑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감으로 선수들을 뽑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운용을 했었는데 이 통계학을 전공한 이 친구가 와서 모든 야구 선수들의 데이터들을 조사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를 위한 요소를 추리고 그 요소들을 이용해서 팀을 결정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낸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시스템을 짠 거죠.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의 출루율 그다음에 타율 이런 걸 계산해서 이 선수의 유명세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증거에 입각해서 팀을 구성하게 되고 그 결과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20연승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건 다 실화고요. 그래서 교육도 시스템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검증된 시스템이 있는 학원만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수학게임은 어떤 시스템이 있냐? 자, 교수학 시스템.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수준별 반편성이에요. 이제 레벨별로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이제 이 강의식 진도반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 진도반도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이제 공부방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공부방 당시에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준별로 반편성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하는 학생이랑 되게 못하는 학생이 한 교실에 있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친구는 너무 쉬워하고 얘는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런 점이 아쉬웠는데, 저희 수학게임은 기본적으로 인원수들이 전부 다 반편성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강의식 반이 레벨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그럼 이 학생이 뭐 알파반에 들어가면 1년 뒤에 뭐 다음 분기에 3학년 때는 뭘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계획표가 이제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평가, 일간, 주간, 월간, 모의고사 등 정기적 평가를 통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표준화된 수업 진행, 표준화된 내신 대비. 선생님들별로 가르치는 스타일이 좀 다르시죠. 그래서 뭐 각각 장단점이 있으시고 스타일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는 게 뭐 딱 정해진 완벽한 100%의 정답은 없지만, 저희가 연구 끝에 좋은 수업이라는 것에 대한 공통 요소를 추출을 했고, 그 요소들로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표준화된 수업 진행을 하고 내신 대비도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저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모든 선생님이 이 절차를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만약에 전반이 되거나 또는 뭐 학년이 바뀌어도 저희가 수업의 양질의 수업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리노트 덤스 바인더 관리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3회독 시스템인데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이 3권을 마무리를 지어야만 다음 학기로 넘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학부모님 관리 시스템인데, 이제 학생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인 것 같아요. 이제 학생의 마음을 얻고 나서 가르치는 기본 마인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선생님을 신뢰해야지 학습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학생이랑 유대감이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해봤자 남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귀로 듣고 튕겨나가거나 흘러나가는데, 저희가 만약에 학생과 굉장한 신뢰감과 유대감이 있다면 학생은 저희의 말을 좀 더 무게감 있게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머님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일단 마음을 얻고, 그러니까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그 얘기가 먹히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의 마음을 얻고 나서 가르치는 기본 마인드를 항상 선생님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오답 과제 철저한 관리와 디텐션 시스템. 숙제나 프리노트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성취도가 낮다 평가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원 내에 남겨가지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마무리를 짓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일 업무일지 그리고 주간 업무일지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님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상벌점제도, 이건 이제 초등부에서 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평가를 잘 받다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 대답을 잘했어, 그러면 이제 상점이 나가고 안 되면 벌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은 적립이 돼서 저희 학원 근처에 커피숍 그리고 뭐 빵집, 떡볶이집 이런 데 제휴가 돼 있어서 저희 쿠폰을 제시를 하면 거기서 그런 것들로 바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점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1일 문자 시스템, 이렇게 관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학부모님께 매일매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 잘 받고 계실 텐데,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어머님들께 상담 전화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방 할 때 제일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인데, 이 되게 뛰어난 학생이라서 입시 정보를 조금만 더 잘 알고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형 학원의 강점을 살려서 코칭맘 스쿨을 통한 학부모님 입시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자주 못하고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분기별 커리큘럼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예비 중일 3년 커리큘럼. 얘가 3년 동안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라는 진도 계획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노트, 오답노트, 바인더. 자, 이건 이제 프리노트인데 일일이 채점하셔가지고 초등부 같은 경우는 쌤들이 직접 채점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오답노트. 그리고 이제 교재가 끝나면 저희가 그냥 다음 교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 사인이 돼 있고 막 뭐가 붙어 있고 그러죠. 이제 선생님이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빠진 부분 없는지, 오답은 다 고쳐졌는지.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야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교재도 채점이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바인더에 모아져 있던 프린트를 뭐 바인더를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서 어머님들께 초등부입니다. 초등부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든 저희 초중고 다 쓰고 있는 일간일지, 주간일지인데요. 이건 일간일지인데 이제 매일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예요. 왼쪽에는 학생 이름이 써 있고, 이제 진도가 어딘지, 그리고 얘가 오늘 오답이 몇 개였는지, 그리고 과제가 뭔지를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특이사항도 적고 있습니다. 얘가 오늘 표정이 안 좋았다, 헤어진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리자용 업무일지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관심 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취합된 약간 뭐 갑자기 평가 점수가 나빠졌다든가 표정이 안 좋아진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예 문제 있습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저희 팀장님이나 부원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상담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평가를 보는 사진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기간에 직접 학교 시험지 양식처럼 만든 모의고사. 그래서 이제 문자 내용은 직접 저희가 발송한 문자 예시들인데요.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 2 교재가 내년 1월부터 나오게 되는데, 수학게임 기존 교재도 되게 좋은 교재였어요. 그래서 이건 천재교육과 같이 만들었고, 그리고 시중에서도 파는 게 버전 1이었는데, 이번 버전 2 교재는 버전 1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저희 수학의 힘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저도 여기 이제 저자로 참여를 했는데 조금 더 개선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제 기존 교재들은 그 난이도 바리에이션이 너무 넓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개념선대에 너무 고난도가 들어가 있다든지 유형선대 너무 쉽다든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넓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개념서에는 개념 문제 위주로, 유형서에는 유형 문제 위주로, 그리고 심화 문제집에는 심화 문제 위주로 넣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개념 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앞에서 개념을 익힌 다음에 그 개념을 안 보고 쓸 수 있게끔, 제가 그 개념 노트 예시를 좀 가져올 걸 그랬는데 그 개념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개념 단원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수학의 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개 원장님들이 단순히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가족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연구하고 스터디하는 모임이 매월 개최되고 있는 집단 지성으로 이루어진 학원이고, 이 뛰어난 원장님들의 오랜 연구와 경험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독보적 성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이제 HME 성과인데요. 최우수 학원상 대상, 그리고 본선 진출자를 배출한 선생님께 드리는 최우수 지도자상, 그리고 본선 진출 인원이 학원 기준으로 저희가 1위고요. 김포시 1등을 연속으로 배출했고, 재원생, 저희가 초등부는 전부 다 필참을 시키고 있는데 90% 이상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우수상, 본선 진출이 그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 받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 내신 점수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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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엄청 많고, 고등부를 잠깐 저희 풍무 고등부를 잠깐 얘기 드리면, 저희 고등부 재원생 중에 50%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50% 이상이 1, 2등급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장기, 고촌도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설명에 지금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벤트가 있어요. 어머님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벤트가 뭐냐면, 저희 지금 이 영상 있잖아요. 이거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 학원에 각각 고촌, 풍무, 장기동의 수학게임에 방문을 해주시면, 방문해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방문해 주시면 안 되고,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그 상담할 때 그 사진을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편의점 상품권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기간이 있어요. 어머님 빨리 오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재원생 어머님들께서는 재원생 어머님들을 위한 이벤트로는 저희 소개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시는 분들 소개시켜드리면 저희가 혜택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원장님들 다 같이 마무리 인사 드리고 오늘 설명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에 어머니들 집중하고 굉장히 한 200여 분 넘는 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온라인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머니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또 코로나도 확산되고 저희가 만약 오프라인에서는 참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한 학원에서 만나는 것보다가 타 지역 고촌 이제 원장님이나 풍무 원장까지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 고촌 원장님은 사실은 정말 설명을 잘하시는데 참석을 못하셨어요. 지금 현재 건물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고촌 김윤희 원장님 고촌 방문하시면 굉장히 상담을 잘하시고요. 우리 뭐 방금 해준 이제 풍무 김준희 원장님, 그리고 저는 이제 장기 수학의 힘 박마리 원장인데요. 지금 댓글창에 잠깐 보니까 Q&A가 잠깐 올라온 게 있어서 시간은 좀 길지만 잠깐 보니까 고입에 관한 어머님들 고민이 많아서 오늘 여기서 고입에 관한 설명도 해주시나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요즘 한참 그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장기 같은 경우는 장기고등학교 오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포고등학교는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누구나 온라인 접속해서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어머님들의 가장 관심사는 뭐냐고 보니까 여기는 특목고를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아니라 김포고를 갈 거냐 일반고를 갈 거냐, 예를 들면 뭐 장기고를 갈 거냐 운양고를 갈 거냐 풍무고를 갈 거냐 사고를 갈 거냐, 그런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크게 어머니들 고민하시는 부분을 제가 얘기한 아마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평준화가 돼서 이렇게 배정한 타 지역처럼 배정하는 형식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중3 중2애들 아직 고민이 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또 전문가들 또 선생님 제 후배 중에는 고대 사대 출신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들 여쭤보고 장학사 후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결론이 이런 것 같아요. 멘탈이 강한 친구는 김포고등학교를 보내라. 내가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있었고 맨 앞에 선두에 있었는데 김포고등학교를 하면 내가 190여도 꼴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9등급이라고 하는 놀라운 점수를 처음으로 맞게 되는데 그때 멘탈이 무너지면 아이들은 극복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리 멘탈이라 그러죠. 유리 멘탈인 친구들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고 가나 특목고 가거나 내지는 김포고를 갈 친구들은 멘탈이 강한 친구, 깨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 결코 울지 않는 캔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이 굉장히 단단한 친구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암기 점수가 골고루 좋아가지고 190점, 195를 유지하는 친구는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내신 위주가 아니라 국영수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데 이미 그쪽에 간 아이들은 선행도 많이 되어 있고 심화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내신 성적만 좋다고 해서 김포고등학교를 갔다가 제 아는 분들 지금 저희 학부형들의 언니 오빠들이 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김행라 카페에다 썼더라고요. 엄마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제발 좀 알려줘라. 암기 과목해서 김포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알려줘라. 후배들이여 제발 좀 알아라. 그런 걸 올린 적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한테 그걸 알려줬더라면 자기 절대 김포고를 안 왔다는 얘기를 아주 간절하게 쓴 걸 봤는데 김포고가 현재 김포직에서 좋은 곳은 맞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곳은 아니라는 거. 그게 좋은 학생도 있지만 누구에게 독이 되는 학교일 수도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잠시만 제가 김포고 그 얘기 잠깐 저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드리면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마리 원장님이 말씀이 맞으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곧 중학교 내신 몇 점 받은 학생들이 김포로 갔을 때 몇 등급 나올지 그리고 풍무사 갔을 때 몇 등급 나올지 조사를 해보니까 커트라인을 살짝 넘겨서 간 학생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9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5등급 이하로 보통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포고를 갈 때 이제 195점, 194 이상 최소 나오는 학생들이 가야 내신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수대 학생들이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변수는 요즘에 이번에 수능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김포고를 만약에 본인이 그래도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은 나는 여길 가면은 수시, 수능 카드 중에서 나는 수능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점을 꼭 인식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시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가서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고 결국은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95 이상이 가야 수시의 가능성이 약간 있고 그 이하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수능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멘탈이 강하고 국영수가 강하고 그다음에 내신도 수능식 내신을 나오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과거형 내신형 암기가 아직도 통하는 내신이 되는 학교가 있는데 아이 성향이 깊은 사고를 해서 아까처럼 심화 문제를 수학이 아니더라도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약간 수능은 약간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융합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교과서 외 범위도 없고 깊이도 깊어지는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약간 김포고나 장기고나는 점점 그런 수능식 내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막 시험 기간에 달달달 잘 외워서 성적을 잘 맞는 친구들은 수능식 고등학교를 가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치관이 어제 어떤 친구는요, 저희가 상담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왜 공부를 되게 잘해요. 195, 196 정도 되는 친구인데 자기는 왜 여기서 다 아는 걸 또 듣고 있어야 되냐. 미치겠다. 친구들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되냐. 선생님이 왜 한 얘기를 또 하냐. 근데 사실 195 이상 맞는 친구들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친구가 더 많다 보니까 그게 중복된 걸 못 견뎌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가치관인데 나는 실력 있는 친구 깨지더라도 실력 있는 친구들과 한판 붙어보고 싶고 막 열정적으로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그런데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이렇게 막 역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걸 좋아하는 학생은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학생을 내신 잘 받겠다고 애들 다 공부 좀 덜 하는 학교를 넣으면 걔는 아마 대학 가기 전에 3년 안에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막 지쳐서 자기가 풀에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 스타일이라는 거죠. 내 아이 스타일에 어느 학교가 맞느냐에서 아이한테 맞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고 아이한테 맞는 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이고 아이한테 맞는 교재가 제일 좋은 교재인 거지 절대적으로 누구한테는 약이 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머니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Q&A 중에서 오답노트, 프리노트 초등부터 해야 하냐고 라고 질문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대요. 해야 된다고요. 초등부터 해야 된다고요. 안 하던 애들이 중등 가서 귀찮은 걸 쓰겠냐고요. 안 쓴다고요. 그래서 이 연필 잡고 쓰는 연습, 이거 하도 요즘 애들이 이게 손가락 민족이라 얘기하잖아요. 제가 너네는 손가락 민족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손가락만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는 사춘기 전에 안 쓰면 아이들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풀이를 쓰지 않는 아이들이 최상위 문제, 킬러 문제를 푼 걸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 습관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이라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까운 학원에 아무래도 이제 지역 좀 가까운 데 계실 테니까 뭐 저희 지역이 아니고 저희 학원에 안 와도 저는 상담은 해드릴 수 있어요. 저도 초등, 중등, 고등까지 다 하던 원장인데 여기 와서 제가 지금 초중 학원을 하는 이유는 습관을 들이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오픈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올해 그때 이제 예비 중1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1 됐어요. 중1 된 아이들 저희 한 9반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부터 3년간 훈련이 잘 돼서 고등학교 갈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현재 예비 중1, 현재 1학년을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 또 지금도 예비 중1을 굉장히 집중하는 건데 어머님들은 너무 짧은 기간에 중간고사 직전에 와서 뭐를 쇼부를 보고 올라 그러고 뭐 2학년부터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고요. 진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 튼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 다 그렇게 공부하셨기 때문에 좋은 대학들 가시고 지금 학원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사실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인데도 저희 굉장히 애들 뭐 쉼 없이 그때 딱 교육청에서 권하는 그 기간은 다 같이 안전하게 쉬었지만 아이들 실력이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아까 그 격차 벌어진 거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저희 12월 1일부터 지금 오늘 저희 학원은 전체 전부 다 반편성 고사를 봅니다. 모든 아이들이 오늘 시험을 봐서 12월 1일 날 반편성 다 반이 바뀌어요. 실력에 따라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은 12월 1일이 신학기라는 거. 3월이 신학기가 아니고요. 3월 되면 신학기 해야지 아니라 지금이 신학기라는 거. 그 다음에 중2, 중3은 이제 내신 끝나고 지금 현재 시험 기간이니까 내신 끝나고 또 본격적으로 위 학년들을 신학기 나갈 거니까 어머님 놓치지 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학원 안 와도 괜찮은데요. 놓치지 마시고요. 남들보다 조금 먼저, 남들보다 조금 깊게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 조금 더 많이 해서 손해낼 건 없거든요. 더 많이 손해낼 건 없으니까 수학의 힘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겠지만 김포 수학의 질을 높이고 약간 뭐 효과적으로 온리 문제만 풀리는 학원으로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희들 힘을 합쳐서 부모 교육도 코칭만도 다 같이 많이 할 거고 저희 장기 같은 거는 12월 12일 날 대입 컨설팅에 관한 중고등학생들 위한 설명회도 또 진행을 하고 풍무도 진행을 할 것이고 또 고천 원장님은 뭐 자녀가 고3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등부 대학 입시를 다 깨고 계신 분들이니까 가까운 학원에 방문하셔서 지금 오늘 못다 하시는 것들은 질문을 하시면 아마 친절히 상담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두 분 원장님 수고하셨고 어머니들 다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